시간은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건축의 역사라는 것을 어떻게 전개시켜야 하는지라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한국 건축의 특징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한 두 가지 문제를 오늘 시간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것을 하기 전에 앞서서 기존의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연구하신 분들이 어떤 데이터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그런 부분을 간략히 한번 리뷰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한국 전통 건축이 가지고 있는 미의 특성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에 앞서서 여기 좀 몇 사람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한국 건축이다라고 하면은, 또 아니면 한국이라고 한번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는지. 여기 우리 중국 학생 3명 있었죠? 빨간 옷 입은 학생, 이름을 몰라서 미안합니다. 예. 일어나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한국 하면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건축적인 건축 부분에서 63 빌딩, 그런 것도 있죠. 여기 옆에,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여기, 네. 한옥마을. 잘 안 되면 중국말로도 해도 돼요. 네. 한옥마을이라고. 한옥마을. 한옥마을? 한옥마을. 어디 한옥마을? 한옥마을, 네? 남산역에서 있는 거. 남산 밑에 있는 거? 남산 밑에 있는 한옥마을. 또 한 명 있었죠? 저 끝에. 여기 한 명. 없어요? 네. 거기도 중국 사람이요? 예. 그럼 앞에 사람 먼저 해봐. 어디서 왔어요? 항주. 네. 뭐가 떠올라요? 한국 건축하면 떠오르는 게. 아까 여기 63 빌딩, 여기 남산 한옥마을. 여기 반포대교 옆에 한강공원 있잖아요. 한강공원. 네. 반포 한강공원에서 건축물이 있어요. 정수장 옛날 개조한 거? 근데 이름 모르겠지만. 네. 그 뒤에 학생은 민속촌 용인에 있는. 그건 몰라. 그 다음에 여기 이줄의 맨 뒤에 있는 거기 우리 견한종 교수님 방에 있는 학생 한번. 네. 네?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할 수 없고. 또 다른 사람 있어요? 그러면 한국 학생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한국 학생들 중에, 맨 앞에 앉은 학생이 좀 미안한데, 앞에 앉아서. 한국 건축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고 어떤 게 좀 아름답다고 생각이 드는 건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궁궐. 그중에 대표적인 경복궁이 떠오르고. 가봤어요? 예. 네. 그 중에 한국 건축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는 저는 추녀라고. 네, 추녀의 선. 네. 그럼 여학생 한번 여기 해볼까요? 여기. 노트, 거기, 여기. 네. 네. 한국 건축이. 네. 한국 초가집. 초가집이 어떤 게 좋아요? 지붕이 둥글게 생겨서. 그럼 직선으로 된 건 싫어하나 봐요? 둥근 것만 좋은 거고. 하여튼 다 좋은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물어본 이유 중에 하나는, 그전에 설문조사도 좀 했었어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자기가 가본 데가 어디 있는지 한번 5개만 써봐라. 전통 건축에 이제 있는 곳을 가본 데를 5군데 써보라 그러니까 5개를 써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 써낸 사람들의 대부분도 거의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경복궁이나 이런 몇 군데 그런 거로 다 귀착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경험의 폭이 이제 좁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었고요. 그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건 당연한 얘기죠. 왜냐면 생활에 이렇게 밀접하게 다가오는 일들이 아니니까. 최근에 이제 한옥 때문에 북촌이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가게 되고,
또 뭐 한옥을 살려는 사람도 있고 한옥에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우리 전통 건축을 이해하는데 이제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이 시작하는 페이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뭐 지금 얘기한 아까 여기 학생이 얘기한 그 선의 추녀의 미라고 그 정말 한국의 대표적인 아름다움 중에 하나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가운데 있는 거는 어딘가요? 맨 밑에 있는 큰 사진. 큰 사진은 여기 아까 가봤다 그랬잖아요. 네. 이 큰 사진은 어디입니까? 이 경복궁이죠. 경복궁이고 이거는 일본입니다. 그다음에 일본의 법룡사라는 사찰이고 이거는 역시 일본의 용환사라고 하는 그 사찰의 앞에 있는 정원이에요. 물이 없는 돌로 만들어진 정원이고 여기 있는 거는 아까 여기 지금 항주에서 왔다 그러는데 바로 항주 쪽에 있는 건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가까운 나라들의 어떤 그 지붕만 보더라도 굉장히 다른 점들을 이제 가지고 있죠. 물론 집 짓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원인도 있어요. 그러나 공통적인 부분은 다 나무를 써서 집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 건축의 아름다움을 얘기할 때 한 가지로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 중에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조금 뒤에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우선 먼저 우리가 이제 역사 공부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뭐 역사 공부는 다 싫은 거죠. 그 외워야 될 것도 많은데 역사 공부를 외워야 된다고 해서 싫다고 하는 거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항상 시간에 누적된 그 경험을 딛고 앞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돌아온 길을 되돌아보지 않는다면은 미래의 어떤 자기의 갈 길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역사라는 것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왕왕 그 유명한 정치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역사책을 가지고 항상 이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것들이죠. 어떤 앞으로 불확실한 어떤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과거에서 찾는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역사를 쓰는 방법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대표적인 예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뭐 고등학교나 이런 때 역사 공부를 했으면은 간단하게는 소개가 됐을 거예요. 역사를 쓰는 방법이 뭐가 있냐? 기전체라는 게 있고 편년체라는 게 있고 기사분말체라는 게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말 그대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여기 쓰여져 있는 그 바대로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편년체죠. 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왕조의 순서에 따라서 매일매일을 기록하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편년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사 절여 같은 대부분의 역사서들이 저렇게 돼 있죠. 근데 저런 역사들을 보면은 어느 날은 기록이 많고 어느 날은 기록이 작고 그것은 뭐 물론 중요한 일들이 많이 안 벌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편차들이 항상 이렇게 존재하게 마련이죠. 24시간이라는 건 똑같은 주어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날은 뭐 10줄을 기록할 필요가 있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한 줄만 기록해도 되는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은 편년체예요. 그래서 건축 역사를 갖다가 기술하는 방법에도 이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우리가 그 삼국시대, 그다음에 통일신라시대, 그다음에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그다음에 남한과 북한의 대립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통일신라시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통일신라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삼국시대가 이제 여기 있었고, 삼국시대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고구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백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신라가 있었죠. 근데 이 신라라는 이름이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통일신라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통일신라라고 이름을 붙인 적이 없어요. 이거는 후대 학자들이 만들어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신라 통일시대. 어떤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까? 통일신라 시대가 적절할 것 같아요. 신라 통일시대가 적절할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더 적합한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말보다.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이 말보다는. 근데 이 말은 일본 사람들이 붙인 말이에요. 우리나라 학자에서는 이렇게 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또 중간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또 뭐가 있나요? 여기 통일신라라는 나라랑 대립했던 나라가 여기 보면 북쪽에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지금의 남북한처럼 대립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남북조 시대라고 이렇게 붙이기도 해요. 남북조 시대라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한하고 공식 명칭은 아니지만 북한하고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하고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분단을 해서 이렇게 서로 독립된 국가로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대가 되면 역사학자들이 또 이 시대를 제2의 남북조 시대라고 부를지도 모르죠. 그리고 이제 이게 어느 나라 하나로 되면은 그 시대는 또 뭐 누가 통일을 하면 또 새로운 명칭이 나타나겠지만, 그래서 이 건축사 책도 대부분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건축이라는 게 생각을 해봅시다. 고구려가 망했어요. 신라한테 공격을 받아가지고 망했어요. 그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뭐 요새 그 평양성이라는 영화 봤습니까? 평양성? 저도 그 집에서 마지못해 집사람들한테 애들한테 끌려가가지고 이제 봤는데 아우 정말 영화를 엉터리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영화 흥행이 성공을 안 했죠. 당연히 성공할 수 없는 영화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뭐 그 고구려 망하는 거 보면 이제 그 아들들이 이제 서로 네 분이 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건 실제 있었던 일이고.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고구려가 이제 공격을 받아가지고 멸망을 했어요. 나라가 없어진 거죠. 그럼 건축이라고 하는 것도 예를 들면은 고구려 건축 양식이라는 게 혹시 있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럼 고구려가 오늘 망했어요. 그럼 내일 고구려 건축 양식이 사라지고 바로 신라 건축 양식이 대치가 됐을까요? 그렇지 않죠. 건축이란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 뭐 살다가 내가 이 집으로 여기서 살다 이쪽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바로 생활 양식이 다 바뀌어 버리나요? 자기가 갖고 있는 습관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절대로 하루아침에 이 건축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일정한 어떤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통일 신라 시대에서 고려 시대로 이제 넘어가는 그 건축 양식을 규정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말 여초에 뭐 시대가 있다. 그래서 신라 말에서 고려 초기로 가는 어떤 건축의 과정들이 있다는 거죠. 또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완만하게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서양에서 예를 들면 빌바오의 어떤 이런 박물관 같은 게 하나 생겨서 이제 새로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이게 썼다. 그럼 그게 급속도로 유행이 돼가지고 막 그 다음날 한국에도 올 수가 있죠.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빠르니까. 그러나 과거의 건축은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해서 집을 졌습니다. 주된 거는 다 나무예요. 나무에다가 덧붙여진 게 나무를 태워가지고 나오는 기와라든지 흙을 가지고 구워서 만든 기와라든지 벽돌이라든지 아니면 돌을 캐다가 썼어요. 그러니까 이 재료에서는 변화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써왔으니까. 근데 이런 재료들이 바뀌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 바뀌는 시기를 우리는 뭐라 그러나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여기. 이 재료가 이제 수천 년 동안 한국에서도 쓰고 중국에서도 쓰고 일본에서도 써왔어요. 이런 재료를 포기하고 이제 새로운 신재료들이 등장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근대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근대 시대에는 앞으로 여러분이 서양 건축사나 이런 거 배우면 이제 현대 건축사 같은 거 배우면 알 텐데 근대 건축에서는 재료의 변환이 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쓰지 않았던 유리라든지 철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갖다 주된 뭐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집을 짓게 되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근대 건축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재료가 오랜 기간 동안 써왔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바뀐다고 해도 건축이 순식간에 변화될 수는 없는 거죠. 분명히 완만한 시간을 가지고 갔을 거라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건축사를 이렇게 시간의 기준으로 해서 기술을 하려고 해요. 여기는 굉장히 많은 모순들이 이제 있겠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일생을 갖다 이렇게 시간대별로 나눈다 그러면 나를 어디서 분기점으로 할 거냐. 내가 초등학교를 들어가는 거를 분기점으로 삼을 거냐 아니면 대학교를 들어가는 거를 분기점으로 삼을 거냐 이런 고민을 하게 돼 있죠. 그거에 따라서 내용들을 쓰는 것도 다르고 이 자료를 여기다 둘 거냐 이쪽에다 둘 거냐 하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나의 이 공간 이력서라고 하는 거를 이제 쓰게 되면은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나를 어떻게 분리시킬 거냐 이렇게 시간대별로. 지금 대학생이니까 그럼 난 중학교 때 어떤 계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었다. 우리가
초가집에서 살다가 갑자기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복권에 당첨이 돼가지고 독립주택을 하나 사가지고 갔다, 빌라를 하나 샀다. 그러면 그런 게 하나의 자기 공간 이력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역사 기술들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똑같이 그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왕조의 기준에 따라서 역사를 쓰겠죠. 그럼 어떤 사람 나는 싫어.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할 수가 없어. 나는 사람을 중심으로 쓰고 싶다. 그래서 어떤 왕이 등극하는 그 시점을 나는 분기점으로 나누고 싶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도 조선시대가 다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거는 세종이 뭘 많이 만들었으니까 세종 때까지를 나는 조선의 어떤 뭐 어느 시점으로 고려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자기가 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서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틀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사관이라고 그러죠. 역사를 보는 어떤 관점이 있는 거예요. 사관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역사를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중학생들은 잘 아는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쓴 이제 사기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사마천이 막 궁형을 당해가지고 엄청나게 신체적으로는 막 고생을 많이 하면서도 그 역사를 서술하겠다는 일념으로 이제 역사책을 씁니다.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사마천이 쓴 사기는 다른 사람의 역사책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어떤 황제 같은 사람을 황제에다 두지 않고 다른 데다 둔다든지, 열전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사람을 열전 속에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어떤 파격적인 방법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자기들의 어떤 사관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역사의 서술 방법은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사관에 따라서. 사관이 없으면은 못 쓰는 거죠, 역사책을. 저도 아직 사관이 없어서 한국권 출사책을 아직 한 권도 못 썼어요. 언제는 한번 써야 되겠죠. 제가 이제 정년퇴임을 하기 전에나 아니면 정년퇴임을 하고 난 이후에. 그래서 제가 한국권 축사를 꼭 써야 될 어떤 당위성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책 제목도 다 정해놨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한국 건축사, 한국의 건축 역사 이렇게 붙여놨는데 저는 한국 건축사 정론이라는 이런 말을 정해놨습니다. 그럼 왜 이 정론이란 말을 썼느냐? 저의 스승이셨던 여기 학교의 건축과를 우리 만드신 이 박학재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아마 사진으로도 본 적이 없을 텐데 이분이 서양 건축사 정론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리고 제가 2학년 때 이제 여러분 같은 대학교 2학년 때 이 책을 쓰셨는데 그 연구실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이 교정을 봤거든요. 책 나오는 거를. 그랬더니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저한테 책을 하나 주시면서 책 안에 속지에다가 글을 몇 개 쓰시고 사인을 하나 이렇게 해주셨어요. 사인도 굉장히 멋있게 글을 잘 쓰시는 분인데 좀 더 넓은 학회라고 쓰셨습니다. 거기다 학문의 바다에 나갈 한동수 군에게 이렇게 준다라고 이렇게 글자를 하나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인연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후에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중국으로 유학을 가고 대만으로 유학을 가는 그런 계기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에 대한 은혜를 갚기 위해서도 나도 한국건축사 정론이라는 책을 한번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줄곧 지금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쓴다면은 이런 책을 이제 꼭 한번 써야 되겠죠. 그때 아직까지도 이제 쓰지 못했으니까 하나의 짐으로서 남아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사관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식민사관, 잘 아는 식민지주의의 어떤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죠. 민족주의, 실증주의, 사회경제, 유물주의, 주체사관. 주체사관은 북한 애들이 이제 하는 그런 역사서주죠. 그래서 북한 애들은 1921년이라는 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거는 김일성이 이제 그 혁명운동을 일으키면서 뭐 이석전 같은 거를 전개해서 일본 군들을 막 격파하고 그랬던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현대 건축의 어떤 시점 같은 거를 이런 데로 보고 있어요. 우리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죠. 그런 어떤 관점의 차이들을 가지고 전개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에 따라서 본다면은 시간에 이제 뭐 고대냐, 중세냐, 근대냐, 현대냐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사회 발전의 단계로 보는 것도 있고 민족에 따라서 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수십 가지의 방법이 있죠. 그래서 한국의 역사를 보는 그런 시대 구분한 것만 해도
한 40가지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건축사 책들은 대부분 좀 전에 얘기한 시대의 원근에 따라서 뭐 왕조의 변천에 따라서 이렇게 쓰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축 역사를 이제 공부하는 그런 어떤 그 내용들을 본다면은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겪게 돼요. 이거는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 연구의 흐름도를 만들었던 그런 겁니다. 저는 이제 중국 거하고 한국 거를 비교하는 그런 논문을 썼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문화권이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잠깐 그 얘기를 한다면은 어떤 그 하나의 인간에게 있어서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탄생이 되죠. 탄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 원시 사회에서 보면은 이제 수렵 시대라는 게 있습니다. 사냥을 해가지고 이제 막 먹을 게 없으니까 사냥을 해서 사냥 그 꾼들처럼 이제 사냥의 대상들을 쫓아다니는 그런 시기가 있죠. 그러니까는 사냥감을 발견하지 못하면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먹는 거죠. 먹고 자는 거. 뭐 이게 제일 중요한 걸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벗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단계로 갑니까? 소위 말하는 농경이라고 하는 시대로 가게 돼요. 농경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수렵은 하루하루 막 그 먹을 거를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만 농경은 뭐예요? 창고에다가 이렇게 저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농사를 지니까. 농사를 짓고 나면 또 기다려야 되고 정착이라는 게 우리가 여기서 가능해집니다. 정착 생활이라는 걸 하게 되죠. 그래서 정착 생활을 하면서 먹을 게 좀 이제 풍족해지니까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 어떻게 될 것 같아?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먹을 게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막 이제 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군대에 갔다 온 사람 많죠? 남자들은 군대 간단 말이에요. 군대 가면 어떻게 하나요? 잠시도 사람을 가만히 두질 않죠. 땅을 팠다가 다시 메우라 그러고 이쪽에 있는 걸 일로 옮기라 그러고 저쪽에 있는 걸 또 절로 가라 그러고 잠자는 시간을 빼놓고는 이 시간을 주질 않아요. 사람들한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질 않는다고. 왜 그럴까요? 이 시간을 주면 어떤 일이 날까요? 이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군대에서 딴 생각을 한다는 건 뭐예요? 탈영하거나 뭐 이런 거죠. 군대를 그 뭐 치러가지고 어디로 도망가고 싶은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근데 이런 시대에 이렇게 먹을 게 생기면은 먹을 거를 해결하지 않아도 되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뭘 해야 돼? 하고 싶겠죠. 딴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이 시대의 딴 생각이라는 건 탈영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궁리를 하는 거죠. 뭔가 다른 거를 만들어내는 어떤 창조의 활동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문화라는 것이 이제 싹 트는 거죠. 그래서 밥그릇을 이제 보면서 이걸 좀 다른 거로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집을 이렇게 지었는데 네모다랗게도 한번 지어볼까? 시간이 나니까. 시간의 여유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건축도 같이 동등하게 발전해 나가는 거죠. 뭐 도구도 발전이 되고 그런 거 있겠지만은 건축 문화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이라는 개념하고 문화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중국 학생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중국에서 문화가 발달한 데가 어디예요? 고대 사회로 올라가면 여기 중국사를 배웠을 테니까. 중국의 문화의 그 요람이 어디예요? 나 중국어도 저거 원화들 약을 안 쓰잖아요, 난리. 그렇죠. 중원일 수도 있고, 뭐 지금 얘기한 뭐 황하라고도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거 말고 중국의 문화가 더 발달해가는 그런 시점이 어디냐면은 중국은 이 강남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당송대가 되면은 중국의 그 강남 지방이 굉장히 그 융성을 해요, 문화가. 왜? 여기는 쌀이 많이 생산이 돼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족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시, 뭐 어떤 뭐 유명한 화가나 이런 사람들이 다 어디서 나오나요? 강남 지방에서 나오죠. 우리나라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그 잠바 입은, H자 잠바 입은 친구. 우리나라에서 한국 문화의 요람은 어디예요? H자가 2명이네. 둘이 가위바위보해서 한 사람이에요. 한국 문화의 요람이 어디예요? 네?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한국 문화가 어디에, 판소리가 어디서 많이 나고, 화가가 어디서 많이 나오고. 저 광주 전라도죠? 그 왜 전라도가 그럴까요? 전라도는 곡창지대예요.
생산이 많이 된다고. 풍족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먹는 걱정을 안 해요. 강원도는 감자 파먹고 막 이래야 되잖아. 아니면 뭐 산에 가가지고 수렵을 하든지 땅이 없으니까 비옥하지가 않잖아요. 항상 그런 먹는 거에 대한 고민들을 막 해야 되는데 이런 지역은 물산이 풍부하다고요. 편안한 거죠. 시간이 많고 딴 생각할 시간이 많은 거죠. 그런 이유들 때문에 문화가 싹 터서 요람이 되는 그런 곳들을 보면 대략 이런 곳들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세계적인 건축가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이런 사람, 제가 대학교 때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 안토니오 가우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페인의 이제 유명한 건축가죠. 화가 중에도 유명한 사람이 또 누가 있나요? 여러분이 이제 학교에서 많이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피카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피카소라는 사람하고 가우디라고 하는 사람이 우연히 공교롭게도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같은 고향 사람이에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지방에서 두 사람이 다 태어나고 거기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바르셀로나라는 데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살기 좋은 곳이죠. 어떤 예술의 그 자극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시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박스를 쳐가지고 문화를 비교하는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 건축사를 배우는 이유가 뭔가요? 다른 나라 건축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죠. 그 다음에 중국 건축사를 배우고 일본 건축사를 배우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맨날 내 얼굴만 보다가 다른 얼굴을 보면은 내 얼굴의 결점도 알 수 있고 내 얼굴의 장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한국에서 중국에 뭐 하러 많이 갔나요? 조선시대 때. 황제를 만나러 많이 가죠. 그 사신을 보낸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신들을. 그렇죠? 대사를 파견하듯이 사신들을 갖다 많이 파견을 한단 말이에요. 사신들은 중국에 처음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번 간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한국에서 한국 건물만 맨날 보다가 중국에 자금성 있는데 이런 데 가니까 너무 다른 건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갔다 오고 나서 남긴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연행록이라고 하는 그런 책자죠.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이 사신들이 자기들이 발견한 중국에서 보지 못했던 이런 내용들을 한국에서 보지 못한 거를 상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연행록은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의 중요성은 우리를 갖다가 비교해서 얘기한 것도 있고 중국 사람들한테는 어떤 게 있나요? 내가 매일 보는 거를 기록으로 남기겠어요? 너무 흔하니까 안 남기죠? 안 남긴단 말이에요. 내가 매일 일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은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고. 기록을 남기는 거는 중요하거나 뭐 독특한 것들을 남기게 돼 있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일상적인 거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은 거를 이 연행사들은 사신으로 간 사람들은 기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 자료에서는 볼 수 없는 북경에서의 어떤 일들을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중국 가면 화장실에서 뭡니까? 화장실에 가면은 돈을 받아요. 돈 관리하니까, 화장실을 다 관리를 하니까. 근데 이미 조선시대 사신들이 갔던 그 시대에도 북경에서는 화장실에서 돈을 받았어요. 그걸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죠. 한국에서는 그런 건 없으니까. 근데 중국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기록을 안 남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건축사라는 것을 배워서 자기의 모습을 좀 더 확실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또 능가할 수 있는 어떤 생각들을 자꾸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건축이라고 하는 것에 건축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강조를 한다면 건축의 역사는 단순히 외국 지나간 사실들을 기억하고 답사를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지금 현재 또는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그런 그 암시들을 주고 있어요. 그런 교훈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르꼬르비지에라든지 알바 알토라든지 무슨 뭐 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든지 뭐 고전적인 그런 건축가들 그 사람들이 역사를 중요시하게 여겼던 이유는 그런 거죠. 창조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창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창조의 에너지를 역사에서 찾은 거예요. 안도 같은 사람 일본 건축사를 일본 건축 역사학자보다 더 강의를 잘해요. 그 정도로 더 충실하게 자기의 그 속해 있는 문화권의 내용들을 알고 있는 거지. 우리나라 건축가는 불행하게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자기 필요할 때만 이렇게 가서 보고.
오늘 뭐 우리가 어떤 공모전이 나왔는데 그게 뭐 한국의 멋을 좀 내서 하란다. 그럼 빨리 우리 오늘 경복궁에 답사를 가자. 가서 사진 찍고 뭐 보자. 그러고 와서 설계를 하는 게 99%예요. 지금도. 아직도. 그런 거를 여러분들은 반복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건축의 역사들을 우리가 전개를 하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 건축 역사의 범주에는 뭐가 있나요? 굉장히 넓죠. 그러니까 건축가를 뭐라 그래요? 건축가를 뭐라 그럽니까? 우리 여기 그 모자 쓴 학생. 하나, 둘, 셋, 네 번째. 이름을 몰라서 미안합니다. 나 다음에 출석고요. 건축이라는 거의 정의나 건축가의 정의 중에 뭐가 있어요? 한번 아는 대로 아는 거 한번 건축가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하는 사람. 그런 것도 있죠. 건축가는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라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왜? 다양한 어떤 음이 다른 것들을 잘 아울러서 좋은 소리가 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건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말 소리를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빛을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재료를 갖다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구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설비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뭐라 그래요? 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기능공들도 다루는 사람들도 있고, 또 도구도 여러 가지가 쓰이고, 그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뭘 만듭니까? 소위 말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하나 연출을 해내죠. 그럼 이 공간 연출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또 거주자들이 있어요. 자기가 알게 모르게 어떤 불특정의 다수들이 와서 거기서 산단 말이에요. 특히 오피스 빌딩을 설계했다. 그건 누가 와서 살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만족하지 못하면은 계속 욕을 해요. 이거 도대체 어떤 놈이 설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됐냐. 평생 욕을 먹는 거죠. 그래서 주택 같은 거를 한번 잘못 설계를 하면은 대를 이어서 욕을 먹는 거죠. 그 자손까지 물려받아가지고 도대체 이거 어떤 놈이 설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건축의 영역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은 주로 건축사에서 다루는 부분들이죠. 건축의 사상도 있고, 그 다음에 건축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 다음에 건축에 대한 어떤 규범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형상에 대한 문제, 장식에 대한 것, 색깔, 채화라는 건 색깔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 기술에도 이제 뭐 구조체를 어떻게 짤 거냐, 그 다음에 창호 같은 건 어떻게 만들 거냐, 어떤 도구를 쓸 거냐, 이런 얘기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공간을 어떻게 계획하고, 배치를 어떻게 하고, 나가서 가구들은 어떻게 또 배치를 하고. 그래서 여기서 하나 얘기를 하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뒤에서도 이제 나오겠지만은 한국 건축에서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게 뭐냐. 별로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일본도 가보고 중국도 가보고. 저는 이제 비행기가 2시간에서 3시간 이내만 주로 이제 다녀봤는데 다른 나라는 가본 데가 없습니다. 중국하고 대만하고 홍콩하고 그다음에 일본하고. 이게 저희 여기 공간의 무대고 제가 다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지역의 범주죠. 그래서 그런데 가보면은 우리나라 건축을 보면 이렇게 물론 선이 아름답다는 건 알겠지만 보면 볼수록 이게 뭐가 있어요 여기 도대체. 다른 데 가보니까는 창문도 훨씬 잘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뭐 색깔도 훨씬 더 화려하고 뭐 조각도 훨씬 잘 해놓고 그랬는데 나무도 훨씬 좋은 나무를 쓰고. 근데 우리나라 건축의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 바로 입지입니다. 땅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땅을 선택을 해서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 땅을 어떻게 거기다 건물을 어떻게 안치하느냐. 그게 한국 건축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따라올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한국에 산이 많기 때문이죠.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보이는 게 다 산이에요. 뒤에서 그건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의 것들을 우리가 그 공부를 해서 이렇게 습득을 하게 되는 게 이제 건축 역사의 어떤 하나의 범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하나하나가 이제 다 굉장히 힘든 어떤 과정들이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음서부터는 일반적인 우리 한국의 어떤 아름다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건축가가 한 얘기도 뭐 있지만은 대부분은 건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한 한국의 일반적인 그 미를 다룰 때 쓰는 것들입니다.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이렇게 가산도 만들어 놓고 나무도 있고 이게 무기연당이라고 하는
경상도에 있는 그 정원입니다. 사대부의 정원인데 주변 환경이 이렇게 이제 험악하게 바뀌어서 그렇지 원래는 아주 굉장히 주변하고 잘 조화가 이루던 그런 곳인데 이렇게 이제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서면서 경관을 굉장히 뭐 해쳤죠. 그래서 여기 뭐 가산도 보면은 중국의 정원에 있는 가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하여튼 이것도 다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라. 자, 하여튼 여기서부터는 일반적인 그 사람들이 얘기를 했던 그 한국의 미라고 하는 것을 다룰 때 쓴 재료들이 뭔지 또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그럼 미라는 게 뭐냐? 아름답다라는 게 뭐냐? 이거 미라고 하는 게 뭐냐? 한번 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해보시죠. 미가 뭐냐? 다 매일 화장하고 뭐 그러잖아요. 옷도 새로 갈아입고 목욕도 하고 뭐 이러는데 미라는 게 뭐예요? 미라고 하는 거. 뭐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요? 여기 맨 앞에 앉은 사람, 앞에 앉는 사람들이 제일 순환이네. 네, 여기. 미가 뭐야, 저? 한자로 쓴 미, 아름다움. 뭐 한국말로 하면 아름다움이죠. 아름다움이라는 게 뭐냐? 뭐라고 생각해요, 아름다움? 선이 좋아야 된다고? 키가 커야 될까요? 자기가 좋아하면은 아름다운 거. 네, 그렇죠. 그거는 좋아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 좋아한다는 거의 개념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그 파란색을 좋아한다. 그게 미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럼 그건 좋아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아니, 그거는 취향이라고. 이 취향이라는 말하고 뭐 기호라는 말도 있죠. 뭐를 좋아한다. 담배는 기호품이죠. 그리고 취향. 나는 뭐 향수 중에 샤넬을 좋아한다. 그럼 자기 취향이에요, 그거는. 여기서 좀 더 발전된 게 뭔가요? 어떤 매니아가 되면은 이게 이제 취미로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더 심해지면은 그 오타쿠 같은 사람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건 뭐 나쁜 뜻의 오타쿠가 아니라 정말 그 매니아죠. 막 자기 하나에 집착을 하는. 근데 그거는 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의 그 독자적인 자기만의 세계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미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찾아봤습니다, 제가. 했더니, 후한 시대 때 허신의 설문회자에 양대칭미 미여선동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어요. 양이 큰 것이 아름답고 미와 선은 같은 뜻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미자를 보면은 이 양자하고 큰 대자하고 이렇게 합쳐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토템 사상 때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 중국 글자는 되게 이제 상형 문자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주술사들이 머리에 이렇게 양탈을 쓰고 뭐 어떤 무속의 행위를 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단어가 탄생을 하고 그거에 더불어 가지고 그 밑에 보면 세 번째 단락에 보면 미는 감, 달콤하다는 거죠. 감으로 양을 따르고 대를 따른다. 양은 육축 가운데 주로 고기를 공급한다는 말이 있는데 설문회자에 따르면 감은 미고 입을 따른다. 맛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서 그 아름답다라는 말은 맛있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아요? 맛있다 할 때도 미라는 말을 쓴다고. 쓰지 않아요? 쓴단 말이에요. 미라고. 메이하우라는 말도 쓰고 메이라고 그냥 한 말만 해도 맛있다라는 말을 쓴다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에서 이제 미라는 말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미와 선 어떤 그런 거는 같은 뜻으로 이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름다운 여자를 뽑을 때 외관만 보지 않잖아요. 그게 속마음까지도 우리가 사실은 판단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붙입니다. 그래서 미스코리라는 이런 사람을 만들잖아요. 거기에는 외향과 내향에 대한 어떤 두 가지 면들이 같이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단하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미라고 하는 건 나중에 이렇게까지도 발전해요. 예와 악으로. 그러니까 그 예절을 잘 지키는 것도 아름다움이에요. 그 다음에 악기를 연주해서 좋은 소리를 내는 것도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자님이 쓴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 책에 보면 무슨 얘기겠습니까? 극기복례라는 말이 있죠. 자기를 이겨내가지고 예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예로 귀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는 아마 예를 안 지켰나 봐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법률이 제정되는 건 뭡니까? 그 시대에 나쁜 일이 많으니까는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공자 시대에 그 공자가 좋은 말을 많이 했잖아요. 뭐 아버지를 공경해라, 뭐 임금님을 섬겨라, 남녀가 유별해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일을 왜 했을까요? 그 시대에는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은 거예요. 남녀가 유별하지도 않고 너무 문란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게 뭐냐 그런 것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그걸 책으로 남겨서 후대 학생들한테도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도 법률이 8조 법금이라고 그래서 8개밖에 없었는데 고조선 시대에 지금은 법률 책으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나쁜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그런 성당을 다니는 신자입니다. 천주교 신자예요. 이제 그 천주교 그 세례명이 안드레아입니다. 안드레아. 그래서 그 중국에서 제가 영세를 받았는데 중국에서는 그 이렇게 썼어요. 안득락이라고 제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 왜 안득락이라고 붙여줬냐? 이게 발음이 이거랑 비슷하거든요. 안덜러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영세를 받은 지가 거의 한 20년이 다 됐는데 항상 의문스러운 건 그거예요. 하루가 다르게 신자들은 증가를 하는데 왜 세상은 갈수록 더 나빠질까? 지금도 굉장히 큰 의문 중에 하나죠. 아마 여기도 많은 학생들이 교회를 다니고 절에를 다니고 또 뭐 주변 사람들도 신자가 아닌 사람이 며칠 있다가 신자가 되고 막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점점 더 험악한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굉장히 큰 의문이죠. 종교에 대한 아주 큰 의문 부호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개념을 좀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얘기 중에 이제 처음으로 이런 사람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드레 에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이 왜 중요한 사람이냐 하면은 이 사람은 최초로 한국 미술사라는 책을 영어로 써가지고 외국에 소개한 사람이에요. 신부님이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 선교를 하러 오셨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제 종교를 이제 그 사람들한테 가르치면서 저와 같은 얘기를 한 거죠. 유연함에 숨겨진 고전적 조화. 굉장히 어려운 말이다. 단순함과 소박한 아름다움, 균형과 평온함, 몽환적이고 보수적이고 양식이 분석적이다. 그다음에 미술 세계 미술자의 관점에서 이제 그 우리 한국 거를 이제 바라다 보면 위와 같은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금도 많이 쓰는 얘기죠. 아까 그 선의 얘기를 했는데 선 같은 거 보면 단순하고 소박한 어떤 아름다움이 있다는 얘기를 우리 많이 합니다. 버섯 얘기도 하고 여자의 치마 저고리 얘기도 하고 초가집 얘기도 하고 한옥의 그 처마 얘기도 하고 추녀선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와보니까는 자기 나라 문화하고 다른 점들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기 지금 외국 학생들도 한국에 와가지고 보는 게 인상이 남는 것들이 뭔가요? 중국하고 다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외국을 가면은 뭐 때문에 갑니까? 다른 거를 찾아보러 가는 거죠. 색다른 거. 우리 곁에 없는 거를 보러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얘기들이 굉장히 일찍부터 이렇게 있었는데 이 시대에 보여진 거는 뭔가요? 이 시대에는 다 그 조선시대 대한제국의 말기에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일제강점기를 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얘기하면 건축이라는 거에 그 양식적으로 본다면은 그냥 조선시대 건축에 포함되는 그런 것들을 본 거죠. 그런 유물들과 유적과 어떤 그 유품 같은 거를 봤을 거예요. 그래서 저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중요하게 봤던 것들이 이런 거였었어요. 우리 고구려에 이런 건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봤던 거니까 이런 거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것을 통해서 또 고구려의 고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석굴암 같은 우리 세계적인 뭐 그 불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규모는 작아도 불상 자체로만 본다면은 이만한 불상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 세계에. 크고 뭐 웅장한 것들은 많지만 저런 그 선들의 묘를 가지고 있는, 조화를 띠고 있는 것들은 별로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또 지정을 받을 수 있었던 거고. 자, 에카르트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그 고려 청자라든지 이런 우리가 대표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인데 그 시대에도 이런 것이 이제 뭐 많이 우리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눈에 띄었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저 학이라든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더 얘기를 하겠지만은 진행이 되면서 저런 그 화병에다가
왜 그 학을 그렸을까요? 구름을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어떤 조형물을 만들거나 디자인을 할 때 그냥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거기에다가는 어떤 의미를 붙이죠. 이러면 뭐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해라고 말로 하지 않는다고요. 다른 걸 어떤 상징물을 그려준다고. 그러면서 그걸 주면은 아, 이 아버지가 나보고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로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말로 써가지고 직설적으로 하는 거는 정말 하급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문화적인 소양이 있는 사람들은 일종의 암호 같은 거를 동원해가지고 자기의 뜻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여자한테 그 조그만 칼 있잖아요. 주머니 이렇게 손에다 여기 옷에다 넣는 그 단도 같은 칼을 주면은 정말 정절을 잘 지키라고 주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 칼 가지고 과일 깎아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다 의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여기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소박미라든지 이런 얘기만 했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 이런 거에서는 소박함이라 이런 것들은 보여주지 않는다고요. 정말 고려시대 그 문화의 그 귀족들의 그 화려하고 현란한 그런 느낌들이 이제 막 다가오죠. 그래도 불구하고 에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몽환적이다. 꿈속에 있는 뭐 같다. 뭐 꿈속에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좀 환상적인 향을 피우는 거니까 환상적인 세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도 좀 받을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그 에카르트는 앞에서 얘기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화병 같은 경우는 정말 지금도 이런 화병 만들어내기가 어렵죠. 저런 문양을 갖다 저런 색깔 속에다가 집어넣는다고 하는 거는 보통의 감각들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또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은, 잘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이렇게 좀 엉성해 보이는 거를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초가집 만드는 거 아무나 할 것 같죠? 아무나 못 한다고요. 기술자들한테 초가집을 지어봐라. 못 지어요. 기술자는 자기가 짓는 패턴으로만 짓는다고. 잘 다듬어가지고 정교한 집은 기술자가 잘 지을 수 있지만 초가집을 지으라고 하면 짓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우리가 앞으로 답사갈 경복궁, 아까 얘기한 그 선해미라든지 이런 거에 아주 그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기 그 추녀 곡선을 보면은 3차원적인 그런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순한 2차원 곡선이 아니라 한 번 더 반곡을 그리면서 만들어내는 저런 선의 그 묘미는 뭐 중국이나 일본에는 없어요. 저렇게 날렵하게 가는 것들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조형적인 감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경복궁 내부에 이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고유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고유섭은 한 번쯤은 뭐 교과서라든지 이런데 또는 서점에서도 또는 방송에서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유섭도 역시 건축학자는 아닙니다. 근데 건축에 가까운 학자죠. 왜? 이 사람은 석탑을 연구했기 때문에 석탑 연구가 아주 유명한 그 걸작이 이제 논문 같은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르기는 미학자라고 그래요. 미학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철학이죠, 일종의. 아름다움을 연구하는 철학입니다. 그래서 미학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적요한 유모, 저런 건 지금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민예적인 것, 구수한 큰맛, 비균제, 그 다음에 무관심, 무기교의 기교, 무교에게 계획, 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 많이 쓰는 말이죠. 기교가 없다는데 기교가 있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 다음에 뭐 비균제, 무관심하다. 그 다음에 뭐 구수한 큰맛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또 굳이 강조를 해서 하냐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한테 물어봅시다. 구수한 큰맛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저 빨간 옷 입은 우리 학생. 저 구수한 큰맛이 무슨 소리예요? 모르죠. 당연히 모를 거예요. 그럼 우리 한국 학생들 구수한 큰맛이라는 거는 해석은 할 수 없지만 느낌으로는 어떻게 감각이 옵니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 뚝배기라든지 된장이라든지 뭐 이런 고추장이라든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이거에 대한 그 느낌이 좀 오나요? 한국의 정서상으로 볼 때 우린 사실은 대충은 알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표현해서 이거라고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아, 구수한 큰맛,
아, 저런 거가 그런 거 아니냐. 아, 뭐 저 정자 같은 거 보면은 작지만 굉장히 그 담대한 어떤 모습이 있다. 이런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저런 게 한국의 특징으로다가 귀착이 돼가지고 고정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모든 것을 분석적으로 생각을 하고 과학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자국의 문화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끼리만 갖고 있지 않죠. 외국에다가 자꾸 알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퍼뜨리려고 한다고. 지금 세계화라고 그러지만은 세계화라는 거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굉장히 배타적인 문화의 싸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땅덩어리의 대문화 국가하고 일본이라고 하는 경제력을 가진 그런 문화 국가가 양쪽에서 버티고 있어요. 그 사이에 한국이 존재하고 있다고. 그런데도 우리의 문화를 좀 알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외국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저런 단어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한국 건축은 외국 사람이 왔어요. 야, 우리 한국 건축이라는 거는 구수한 큰 맛이야. 그 사람이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야, 도대체 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 무슨 암고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그 사람이 납득이 될 거 아니에요. 아, 우리나라의 건축은 이렇게 이 곡선이 있는데 이 곡선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다. 근데 이거는 중국이나 일본에는 없고 한국의 독자적인 그런 방법으로 만들어내는데 여기에는 이와 같은 기술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한국 건축을 그렇게 얘기를 다 했어요. 옛날에. 저희 학교 다닐 때도 한국 건축의 특징하라고 그러면은 한국 건축은 구수한 큰 맛이고 무기교의 기교고 그다음에 계획이 없는 계획이고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외국에 가가지고 한국 건축을 설명을 해보려니까 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요새 무슨 선전에도 그렇게 뭐 딱 어떻게 뭐 좋은 건 아는데 말할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똑같은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일단 설명을 하면서 우리 건축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되겠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 시각을 가져야 될 것이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도 이 사람이 뭐 그냥 만든 건 아니겠죠. 이 선배들이 있어요. 이 사람을 가리킨 일본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야나기 무네요시라는 학자의 영향을 무척이나 많이 받아서 저런 단어들을 이제 그 자기가 찾아낸 거죠. 자기도.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 이런 그 우리 석탑 같은 거라든지 영림사지 5층 석탑 같은 경우는 한국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석탑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석탑이야말로 외래 문화를 받아들여서 가장 한국화하는 데 성공한 조형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탑이라는 건 우리나라 게 아니죠. 인도에서부터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왔어요. 근데 중국에도 이런 탑이 별로 없어요. 중국의 탑들은 대부분 목조가 아니면 벽돌로 쌓은 탑들입니다. 조형도 저렇게 조형의 외관의 형상도 저렇게 생기지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걸 보면은 아, 이거는 정말 한국이 그 외래의 문화를 받아서 잘 소화를 해가지고 우리화하는데 성공한 작품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어떤 인상을 좀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이섭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런 거를 주로 보고 아, 우리의 어떤 미 같은 거를 이제 발견을 한 거죠. 이런 거. 특히 이런 백자의 그 다랑아리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아까 얘기한 구수한 큰 맛, 그러면 뭐 뭔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아, 뭐가 있어, 여기 있는 것 같아. 근데 정말 말을 할 수가 없어. 설명도 안 돼. 근데 한국의 문화는 뭐 다 전 시대가 걸쳐서 알 수는 없지만 특히나 우리가 익숙하게 이제 알고 있는 조선시대 하나만 본다면은 조선시대의 중기 이후의 어떤 문화들의 양상들을 보면은 그 막 눈이 현혹이 돼가지고 딸려 들어가는 그런 조형물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오랫동안 이렇게 그 시간을 가지고 접하고 뭐 이렇게 느낌을 갖다가 이렇게 교감을 하다 보면은 정말 매니아가 되고 거기에 깊이 심도 있게 빠져들어가는 어떤 흡입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외국인들을 보면은 단번에 막 달려들어가지고 뭐 나 이거 좋다고 그렇게 쫓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한국 문화를 접하면서 그 느낌을 갖다 이렇게 이해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반면에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화려하고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람을 놀랄 만한 것들이 많으니까 바로 아, 이건 참 좋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본다면은 그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바로크, 로코코 뭐 이런 어떤 성향들이
중국에는 다분히 이제 보여지죠. 특히 뭐 명청대 청나라 시대 때 어떤 이런 양상들을 본다면은. 그래서 뭐 또 이런 그 자료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몽유도 언더 같은 우리나라에 비록 갖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걸작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그 뭐 작품들. 그다음에 이런 그 사찰들에서 보면은 저 가운데 있는 사진들 보면 저렇게 휘어진 기둥으로 중층의 누각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뭐 이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는 그 사람들은 이제 발견을 한 거죠. 그다음에 이런 뭐 정자들의 모습이라든지 이건 또 뒤에서 다시 한번 또 부연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뒤에 이 사람이 나오네요. 야나기 무네요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바로 요 앞에서 얘기한 유정열 그 고유섭이라는 사람의 지대한 영향을 준 스승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백색의 영원한 미, 조선에서의 선을 아까 여기가 선의 미라고 그랬는데 그 선의 아름다움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이 유정열이라고 하는 야나기 무네요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집은 어디 있냐면 동경에 가면은 동경대학교 캠퍼스 바로 앞에 있어요. 거기 자기 집을 개조해서 지금은 그 민예관이라고 하는 그런 그 조선의 우리나라 물건들을 보관하고 있는 전시관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동경대학을 유학하는 많은 한국 학생들은 그 야나기 무네요시의 그 박물관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리고 가본 사람은 더더군다나 많지가 않고. 근데 그 집에 가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보지 못했던 수많은 우리나라의 그 민초들이 썼던 많은 도구들이나 물건들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은 쓸쓸한 비의 미라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 식민지 시대에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저 선이라고 하는 거는 참 그 철양 맞다, 안 됐다라는 그런 어떤 그 정서적인 그런 생각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이 야나기 무네요시가 한 이 말 외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 우리나라의 건축을 평가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뒤에 있다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분들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석굴암도 답사도 갔었고 굉장히 뭐 그 경복궁 같은 데에 개조를 해가지고 뭐 민예품 전시관을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뭐 광화문 같은 거 철거될 때 이제 글 같은 걸 많이 썼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신문지상에서도 광화문 그 복원할 때 많이 이제 등장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한 평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일제 식민지 시대에 그거는 하나의 그 향수적인 어떤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다. 정말로 우리 문화를 이렇게 사랑하고 안타깝게 한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거는 뭐 일부의 얘기들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발견한 미를 발견한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석굴암은 아까 거하고 다르죠. 아까 거는 최근에 이제 복원을 다 해서 수리를 해놓은 상태. 이거는 이제 일제 시대 때 이런 상태가 돼 있던 거를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부재를 갖다 이제 다시 조립을 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근데 실제로 석굴암에도 가보면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석굴암이 이렇게 여기 있으면은 올라가는 그 길이 있는데 이 길 쪽에 가면은 여기에 그 석재 부재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걸 보면 뭐냐면 그게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체가 돼 있을 때, 부서져 있을 때 이 부재들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몰라가지고 이쪽에다가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석굴암이라고 하는 것은 본전불, 석굴암 그 본전불 빼놓고는 나머지는 한 80%는 다 가짜예요. 일제시대 때 다시 다 만들어서 다시 깎아가지고 다시 만들어 놓은 거죠. 물론 어떤 거는 이제 원래 모습을 보고 다시 해놓은 것도 있고 그렇겠지만 이쪽에 가보면 아주 알 수 없는 이상한 부재들이 제법 많이 이렇게 모여져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것도 한번 가보기로. 그 다음에 이제 이 광화문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죠. 저게 이제 철거될 운명에 처했을 때 철거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신문 기사도 쓰고 그러면서 광화문이 자리를 옮겨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뭐 기틀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광화문이 어디로 갔나요? 나중에 이제 철거가 돼가지고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삼청동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민속박물관 표 파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다 보면은 이렇게 담장이 가다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가 있어요. 여기 이제 문이 있고 이쪽에 민속박물관이 있는데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거는 여기로다가 옮겨졌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전쟁 때 좀 문루, 건축물 부분이 다 파괴가 돼가지고 이 돌만 남아있던 우리의 돌을 기단 부분을 육축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만 남아있던 거를 박정희 대통령 때 중앙청 앞으로 다시 옮겨가지고
콘크리트로다가 이제 만들었었죠. 그래서 콘크리트로 만든 거를 다시 이제 목조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 부시고 현재 이제 목조로 다시 만들어서 오늘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복궁에 나중에 가보면은 그 안에 이제 이렇게 그 옛날 콘크리트로 만들었던 부재를 잘라놓은 것들이 전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이런 좀 동일한 항아리라든지 이런 여기죠. 상이죠. 밥 먹는 상. 그래서 왜 부족이라는 말을 왜 붙였을까요? 여기다가는. 한자로 안 써놔서 그런데 부족이라고 써붙인 이유는 이 다리가 개다리 같이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상을 갖다가 개다리 소반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부잣집의 기준이 또 뭐가 있냐. 집이 큰 것도 부잣집이지만 또 하나의 그 기준은 뭐냐면은 그 집에 상이 몇 개가 있느냐는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는 다 같이 이렇게 한 상에서 모여 먹는 게 아니라 다 상을 한 사람씩 받았어요. 한 사람씩 상을 줬다고. 여자들은 부엌에서 이제 먹거나 이러고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남자들은 다 독상을 받아가서 저렇게 상 하나에다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그 집에 손님이 많이 오고 이런다는 거는 그 집에 부엌에 가보면 상이 얼마나 걸려 있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역시 간단한 뭐 조형물이지만 이렇게 이제 그 선이라든지 아주 간략한 그런 그 솜씨를 가지고 굉장히 좀 그 느낌이 있는 이런 물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야나기 문혜요 씨가 이제 감동을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발입니다. 뭐 찻잔이라고도 보통 부르기도 하고, 일본에서는 이조 다완이라고 차완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일본에서는 국보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죠. 그리고 세련된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이거는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연의 어떤 산물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지만, 바로 이런 정서들에 대해서 그 아름다움을 발견한 게 이제 야나기 문혜요 씨라는 사람이고, 저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조선시대 중기 이후에 한국 건축에서도 저런 정서들이 반영이 돼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저런 정서가 뭐 옛날 삼국시대부터 있었겠냐? 그렇지는 않겠죠. 삼국시대나 고려시대를 보면 아까 봤던 그런 청자 같은 화려하고 뭐 그 현란한 이런 어떤 그 그릇들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쓰였던 그런 시대도 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민화라고 보통 부르는 거죠. 그래서 호랑이가 호랑이 같지 않고 고양이 같기도 하고, 뭐 눈도 이상하게 그려져 있고, 그 밑에 새끼 고양이 호랑이들 보면 뭐 정교하지도 않고, 그러나 이거는 이제 그 무슨 때가 되면은 문이나 이런 데 붙여가지고 이제 액마기를 하는 그런 것으로 서울의 그러니까 우리 그 한양의 어떤 도시의 시장에서는 이렇게 막 상점에서 팔고 그랬던 겁니다. 민주한 사람들이 이제 뭐 막 사가지고 집에다 붙여놓고 막 이랬던 거죠. 거는 게 아니라 풀칠해가지고 붙이고 뭐 이랬던 건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 당시 너무나 저게 흔했던 거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아놓지를 않은 거예요. 저런 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저 속에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있구나라는 거를 발견한 게 그 사람입니다. 야나기 문혜요 씨. 그래서 그 사람은 그걸 많이 수집을 했어요. 수집을 하고 정리를 하고 그거에 대한 글을 쓰고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민화 같은 그런 그 명칭이 붙은 것도 이제 그것도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물론 말도 없는 어떤 제목도 없는 그런 그림들이죠. 일반 누가 그렸는지도 모르는 어떤 이런 그림들, 이런 것들이 그 새로운 아름다움의 어떤 정서로 이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몇몇 사람들은 그 저에게 미술 평론가라든지 뭐 이런 일들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런 뭐 얘기들을 했어요. 한국의 미라는 것이 뭐냐? 고담하고 담백하고 청아한 것이다. 소규모의 깨끗한 맛이다. 소규모의 깨끗한 맛이다는 걸 건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소규모의, 그럼 한국의 건축은 다 소규모냐? 그런 건 아니죠. 황룡사 9층 탑 이런 걸 보면은 뭐 한 80m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그런 탑도 만든 적이 있고, 그래서 왜 지금 그 얘기를 드리냐면은 이런 논리를 한국의 5,000년의 역사에 다 담아서 한국의 그 미라고 얘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한 민족의 그 예술성을 갖다가 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런 노력들을 너무나 많이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한국 건축의 아름다움이 뭐냐? 선이다. 근데 옛날 고구려 시대에 보면 선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경직되어 있다고.
아마도 다른 건축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그 융통성을 가지고 문화에 대한 또는 우리의 어떤 정서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좀 담아서 분석을 해보고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주로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추사체 같은 거 보면은 추사체 같은 거 보면 어떤 느낌이 나나요? 추사의 그 삶을 보면은 야 저거는 정말 그 발작을 일으켜가지고 너무나 울분에 터져서 나오는 글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유배 가가지고 정말 세상 사람 원망해가면서 왜 나는 이럴까 그러면서 할 수 없이 그냥 뭐 그 자기의 울분을 저런 거로 이제 승화를 시켰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술 먹고 뭐 나를 지샜으면은 그냥 망가져가지고 병이 들어 죽은 건데 그냥 객사를 한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저 사람을 자기의 그런 생각들을 예술적으로 승화를 시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의 문화의 어떤 그 흐름들을 보면은 저희 문안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한국의 지적인 어떤 수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리드한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된 일인지 다 유배를 갔어요. 뭐 최근에도 보면은 모함을 받거나 그렇죠. 그럼 요새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뭐 신영복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다 그 교도소 가가지고 20년, 30년씩 이렇게 막 철창 생활을 하고 소위 말하는 이 시대에 새로운 유배를 간 거죠. 그런 속에서 함석헌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 거의 삶의 대부분이 교도소 안에 그 조그만 방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경신적으로 아주 감동을 받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줬습니다. 또 실제로 조선시대나 이런 데도 보면은 다 이런 그 멀리 이제 자기의 고통 속에서 자기의 생각들을 이렇게 이제 이끌어내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돈이 많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꼭 위대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학자가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저희 연구실에서도 보면은 대학원생들이 저희 한 10도서너 명이 있는데 각각 천차만별이죠. 누구는 다 돈이 있어서 온 사람도 있고 돈이 없어서 온 사람도 있고 또 지방에서 온 사람도 있고 서울에서 온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럼 돈이 그 사람의 어떤 그 실력을 좌우하고 그 열정을 좌우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돈하고는 정말 무관하게 가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간단한 제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면은 저도 10여 년이라는 세월을 중국에서 또는 대만에서 이렇게 방랑 생활을 하다시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했어요. 돈이 많아서 한 것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에 교장 선생님을 하셨는데 돈을 한 푼도 안 주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결혼까지 하고 유학을 가는데 내가 그 돈을 너한테 이 나이에 그 교육비까지 내가 내줘야 되냐고 그러면서 돈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그게 서운하고 아버지가 왜 돈을 안 줄까? 정말 그 객지에 나가는 사람한테 그렇게 울분을 품고 정말 갔어요. 갔는데 정말 돈이 없어서 밥을 굶어 본 적도 있고 근데 그런 와중에 다른 일들이 자꾸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아까 배고픈 거랑은 다른 거죠. 아까 그 배고픈 사람들은 정말 먹는 거에 모든 걸 매달려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배고프다고 하는 얘기는 그 정도의 배고픈 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이제 뭐 번역도 좀 해보게 되고 어떤 원고 같은 것도 이제 써보게 되고 그래서 그 유학하는 기간에 그 중국 책을 한 10몇 권을 번역을 해서 출판을 했어요. 물론 잘 팔리진 않았지만 출판도 하게 됐고 글을 써가지고 잡지에 게재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그 반대급부적인 것이 더 많았구나 나한테는. 만약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뭐 공부하는데 지장 없이 이렇게 학비도 내고 그랬으면 과연 내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그 제 스스로의 어떤 반문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귀국하는 날 전부 결산을 해봤어요. 내가 도대체 유학을 와서 얼마를 쓰고 이제 한국을 가는가 해보니까는 아파트 한 2채 정도를 이제 버리고 가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 갈 때 짐이라는 건 다 책밖에 없었어요. 컨테이너로 책만 오고 나머지는 뭐 가져갈 게 없으니까 다 거기서 쓰고 이제 버릴 작정을 하고 샀기 때문에 이 책만 이렇게 이제 싣고 왔어요. 지금은 물론 책이 필요가 없는 거죠. 다 인터넷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나한테는 정말 소중한 그런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그 원망도 할 수 있고 불만도 갖게 있겠지만은 그거를 어떻게 자기 거로 만드냐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유학 가서도 보면은 돈 많고 풍족해가지고 일찍 졸업하고 가는 학생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졸업을 못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가더라고요. 대부분은 다 웬만큼의 어떤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시간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 학업을 마치는 것을 봤습니다. 간단히 그런 제 소회를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부속사 무량수전은 한국의 이제 대표적인 그런 집이죠. 그리고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그런 집 중에 하나고, 왜 아름다우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업을 더 해나가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름다운 이유들이 있어요. 그냥 기둥에 기대가지고 바라보니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최순우 선생님이 쓰신 책처럼 뭐 배울림 기둥에 기대어서서 그런 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저기에는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건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같은 그런 사람들과 유사한 이런 그 도자기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얘기를 자기의 어떤 그 한국의 미에 대한 정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자도 뭐 그런 얘기 중에 하나겠죠. 뭐 이런 병복궁의 근정전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윤희순이라고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힘의 약동에서 청초미로의 여정이라는 이런 또 어려운 말을 썼어요. 정말 이해 안 되는 말을 계속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책을 보면서도 이렇게 좀 쉽게 다가오는 얘기를 왜 못 써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책을 보고 그랬는데, 그 힘의 약동에서 청초미로의 여정이라는 건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고구려의 고분벽화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정말 역동적이고 힘이 넘쳐난다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거에서 조선시대로 오면은 굉장히 단순하고 소박하고 유학자들의 어떤 정서들이 담긴 그런 것으로 이제 변화돼 가는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이,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 사람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누가 옆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거를 이제 거기다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이런 거를 보면서 이런 거에서는 소박함이라든지 무슨 뭐 그 쓸쓸한 비애라든지 이런 거는 엿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도, 어느 시점에서 보느냐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은 그 시대의 사람의 입장에 서가지고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 시대의 눈으로 보는 감각을 익히는 게 이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건축사를 공부하면서도 우리가 어느 시대, 막 조선시대를 본다, 조선시대, 뭐 세종대왕 시대를 본다는 세종대왕의 입장이 어떻게 될 건가라는 걸 가지고, 정조의 시대다, 그럼 정조의 입장이 어떻게 될 건가, 뭐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서 본다면은 같은 수원의 화성을 보더라도 정조의 입장으로 보는 거하고 정조가 시켜서 집을 짓게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다 틀리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내 집이라는 입장에서 설계하는 거하고 남한테 지어줄 집이라는 입장에서 설계하는 거하고 다를 거예요. 같아야 되는데. 근데 안 그렇죠. 자기 집 설계할 때는 하나하나 다 세심하게 하면서 남의 집 할 때는 야, 이거는 뭐 대충 하지 뭐. 이렇게 뭐 뭉뚱그려가지고 하나로 해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누구의 입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예술품을 보는 거라든지 그런 것도 조금씩 차이가 있지 않겠나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신라의 와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들을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와당 같은 경우도 시대에 따라서 다 틀리잖아요. 지금 뭐 석굴암인데 석굴암도 아까 이렇게 무너진 석굴암을 보는 사진을 보는 그렇게 무너진 걸 본 사람하고 이렇게 정리가 돼가지고 조명을 받고 이러는 거하고는 느낌이 또 다르겠죠. 그래서 건축물 같은 경우도 그런 이해가 돼요. 여러분은 건축물을 언제 보나요? 여러분이 답사를 가면은 언제 갑니까? 해가 쨍쨍해가 떠 있는 낮에 답사를 간단 말이에요. 비가 오면은 아이고 오늘은 답사를 가는데 재수없게 비가 올까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건축물은 그렇게만 있으라고 있는 게 아니죠. 건축물은 밤에도 있고 낮에도 있고 비가 올 때도 있고 눈이 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집이라는 건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서 보는 거는 하나의 시점이에요. 해가 떠 있을 때, 비가 올 때, 아니면 낮에. 그거 다른 것 대부분 낮에 가죠, 우린 집을. 밤에는 안 간단 말이에요. 밤에 가는 거는 뭐 절이나 이런 데밖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밤에 가보면은, 그 선도 다르게 또 느낌이 다가오고, 이런 여러 가지. 또 그 소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감각도 틀리죠. 그래서 어떤 책이 있냐면은,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이제 근대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다룬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리의 근대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책일 것 같아요? 소리의 근대라는 거. 예전에 근대 시대, 전통 시대의 그 시대의 소리하고 근대 시대 이후의 소리하고는 다르겠죠. 전통 시대의 소리에 기차 소리가 있겠어요? 없죠. 전화벨 소리가 있겠습니까? 없죠. 자동차 소리가 있겠어요? 없다고.
초인종 소리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다음에 유리를 갖다 이렇게 그 쇠조각으로 부딪히는 그런 소리도 굉장히 드물게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시대를 조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나 이런 데 생각한다면 종소리라든지 사찰 같은 데 가서 한번 그 종소리의 체험을 하면은 외국인들 중에는 정말 우는 사람도 봤어요, 제가. 그 감동에 못 이겨가지고. 새벽 3시에 스님이 그 법고를 막 두드리고, 범종을 두드리고, 운판을 치고, 모고를 두드리고,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 감동 때문에 자기의 모든 거를 갖다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 어떤 물건을 대하는 그런 어떤 자세들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초상화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털 하나하나까지도 다 이제 똑같이 그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그래서 정말 사실적인 어떤 부분도 있고, 정말 추상적으로 한 것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어떤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한마디로 다 이렇게 요약을 해서 얘기한다는 거는 뭐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이 모든 거를 대변해서 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나를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나한테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속성이. 그 내가 얘기하는 것, 다른 사람이 나를 얘기할 때도 내가 보여줬던 부분만 알지 다른 부분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남들이 써놓은, 다른 사람들이 쓴 소위 말하는 자서전이라는 걸 그렇게 믿질 않아요. 과연 이 자서전을 쓴 사람이 그 대상자를 다 속속들이 파악을 했을까? 불가능하거든요. 24시간, 1년 12달을 다 같이 살면서 그거를 관찰하고 쓴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물론 자서전이라는 건 되게 자기가 쓰긴 하지만요. 그럼 자기를 다 드러낼까? 그렇지 않아요. 어느 부분인가는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남아있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만약에 어떤 학생들이 저는 선생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요. 알긴 뭘 알아. 아는 건 정말 요만큼밖에 없는 거죠. 제 속마음은 더 많은 게 얘기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만 보고 저를 판단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함부로 말을 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평가를 해서도 안 되는구나. 그러나 해야 될 일들은 있다. 평가도 해야 되고 말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우리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런 어떤 그림들을 보면 그런 생각들이 들죠. 잠깐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주로 자기의 그 관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썼던 이런 도구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에서 그 아름다움을 한국의 얘기를,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한국 건축의 특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거를 얘기한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은 이 세키노 다다시라고 하는 그런 일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반도적 성격, 정체론, 퇴영고주의, 섬욕, 화욕의 폐해라고 한국 건축을 단정 지었어요. 일본 건축을 이제 공부했던 사람이고, 일제시대 때 이제 와가지고 우리나라 건축물들을 조사를 하러 다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주 정말 짜증나는 얘기들이 있죠. 퇴영고주의, 막 정체돼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건축. 그 다음에 섬욕, 화욕의 폐. 아니면 정말 그 찌질이한 그런 건축이라는 소리죠, 결국은. 근데 그런 말을 할 만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시대에. 일본의 그 근대화가 돼 있는 그 시대에서 와가지고 그런 도시, 그런 자기들의 건축들을 보던 사람이 한국 건축에 와서 한국의 도시를 보면서 초가집 같은 거를 보면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들겠죠. 그러나 그거 말고도 다른 것도 있는데 어느 한 면만을 보고 그거를 다 싸잡아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 저 말들은 다 맞지 않는다. 그리고 부정을 하게 되고 저 사람의 어떤 그 업적에 대해서도 평가절하가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중국 건축 속에 아류 속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 한국의 건축 뭐 이런 얘기까지도 서슴지 않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불국사 같은 데를 가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논란이 있는 거죠. 뭐 이런 그 대상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이런 그 탑비 같은 것들이라든지 이런 뭐 조각물들 뭐 이런 뭐 불상들 등등에 대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도 그런 얘기들이 이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에블린 맥퀸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교롭게도 외국 사람인데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저기 나와 있는 대로 평양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를 이제 굉장히 깊이 여기서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이제 그 체험을 하고
바라다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저와 같은 내 핍에서 발원한 선과 형태의 미, 선비정신에서 찾아낸 빈자의 미. 그 빈자의 미학이라는 게 그 뭐 저런 같은 글자를 쓰는 그런 분도 계시죠. 우리나라 건축가 중에 그 승효상 선생님이 아마 저런 빈자의 미학이라는데 그건 비어 있는 어떤 그런 미학 그런 얘기를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그 동일한 맥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처음 찾아낸 게 아니죠. 다 옛날에서 어떤 것들이 다 있어요. 단서들이. 그런 걸 가져다가 이제 쓰는 거죠. 그다음에 힘과 마음을 끄는 정확성 뭐 이런 얘기들로 그 한국의 미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한국에서 태어나서 생활을 했지만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똑같이 한국 사람들의 정서를 가지고 있었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나는 사람이나 이런 계층들이 달랐기 때문에. 그럼에도 저와 같은 좋은 얘기들, 선비정신이라는 건 정말 한국이 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얘기를 같이 하면서 저와 같은 단어로서 한국의 미를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지금 이 계층이라는 이런 얘기를 이제 잠깐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주변에 다 친구들이 대학생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초등학생밖에 안 나온 사람이 여러분의 친구가 도저히 될 수가 없고, 또 뭐 어떤 박사들이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되게 사람들이랑 어떤 층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학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은, 내가 유학을 하면서 이 사회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는 거기서 살면서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만나는 선생님과 나의 동료들의 친구들, 대학생들밖에 없겠더라고요. 가봐야 식당에서 만나는 아줌마들 정도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는 이 사회를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그 중국의 여러 계층들을 이렇게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청와대학 같은 경우는 제가 청와대학을 나왔는데 청와대학은 학교 안에 상주하는 인원이 한 5만 명 정도 돼요. 그래서 조그만 마을 같은 규모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병원도 있고 시장도 있고 초등학교, 유치원, 고등학교, 대학교, 그다음에 뭐 우체국 뭐 등등해서 모든 게 다 이제 그 캠퍼스 안에 있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이제 뭐 구두를 고치는 사람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자전거 고치는 사람 뭐 등등 굉장히 하층의 사람도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런 제가 주로 친하게 이제 지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자전거 고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 신체도 또 불구자고 꼽추였어요. 근데 청와대학에 그렇게 외국 학생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외국 학생하고 말을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말을 붙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가 이제 찾아가서 얘기를 해보니까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국의 보층, 아주 기층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이렇게 좀 얻게 됐어요.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외국에 나갈 텐데, 유학을 가볼 텐데, 가게 되면은 좀 더 그 학교 사회에서도 여러 사람의 계층을 만나면서 그 사회를 이해할 게 필요하다. 또 여러분들의 친구들도 보면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게 고등학생들이 고등학생이 더 많잖아요.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대학 졸업자보다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젊은이라 그러면 다 대학생들의 문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기도 맥퀸도 그런 어떤 한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그 사람들이 주로 봤던 이런 책거리 병풍 같은 거. 여기는 이제 이거를 갖다 서양에서 공부한 미술학자들은 그랬어요. 여기도 투시도가 있구나. 투시도처럼 해놨잖아요, 저기. 근데 그거는 아니죠. 이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그린 이유가 있고, 이거를 걸어놓은 병풍으로 만들어서 둔 이유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후에 수업을 더 해나가면서, 사대부의 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니까 시대가 낭낭시대로 되어 있어요. 저희 뭐 중학생들이 있어서 좀 미안한 얘기인데, 일부 학자들은 이거는 수입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 물론 그것도 가능성이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우리가 만든. 그럼 물론 우리를 어디로 규정을 지을 거냐.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럼 한민족이라는 걸 어디로 규정을 지을 거냐. 우리 한국 사람들을. 이미 한민족은 단일민족이 아니라는 게 판명이 났잖아요. DNA를 해보니까 한민족은 다 섞였다. 하나 된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다 섞여가지고 혼합된 민족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얘기한 한국건축사 정론이라는 책을 쓰게 되면은 제가 거기서 이제 처음에 그런 얘기를 써야 되겠죠. 한국건축사의 연구 대상의 범준, 공간의 범준은 어디냐? 공간의 범준을 어디까지 할 거냐? 만약에 근현대까지 그 책에서 다룬다면은 그거는 미국에 있는 코리아타운도 거기 배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일본에 있는 코리아타운도 대상이 돼야 되고 청와대학교 근처에 있는 한인타운도 그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디미트리 제켈이라고 하는 사람도 대단히 중요한 사람. 이 사람 책은 번역이 돼서 한 게 출판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사람의 저작물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저기 보면은 즉흥적이고도 시원한 활력이 있다. 그것이 한국의 어떤 묘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불교 조각에서는 이제 중량감과 볼륨감 같은 것들이 있다. 동양 미술 속에서 한국의 특성을 이렇게 규정한 그런 또 독특한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거를 위주로만 봤지만 이 사람은 좀 더 넓게 동아시아의 어떤 범주 속에서 한국의 어떤 미를 이렇게 평가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대략 우리가 지금 주로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분들이 한국의 미를 이렇게 언급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라고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뭐 대상들은 참고 자료로 좀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뭐 이런 등등의 내용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얘기를 드린다면은 베를린 기둥의 뭐 기대어서서라 그런 책을 쓰셔서 많이 팔린 그 저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또 두 번째 보시면은 무심스럽고 어리숭한 둥근 맛, 풍화한 맛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좀 어려운 말이죠. 저것도 뭐 느낌으로는 알겠지만은 남들한테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발견한 것 중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한 이 달항아리입니다. 이 달항아리라는 그런 명칭도 이 사람이 붙인 거고, 이분이 살았던 집이 서울에 있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되면은 성북동에 가면은 그 최순우 고택이라는 집이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도 보면 최순우 고택이라고 찾아볼 수가 있어요. 주택인데 조그만 한옥으로 된 그 집인데 여기 가보면은 이분이 이제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거를 체험을 할 수가 있고 뭐 서적 같은 것도 볼 수가 있고 뭐 거기 여러 가지 이제 그분의 어떤 그 생각이 담긴 공간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체험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집에 가는 것만 하면은 좀 그러니까 이 집 앞에 아주 싼 음식점이 하나 있어요. 기사식당이 하나 있는데 정말 맛있는 기사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쯤 전후해가지고 가서 점심을 먹고 최순우 고택에 가서 구경을 하고 그다음에 전철을 타고 학교로 오면은 아마 한 5,000원 정도면은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아무 데나 가서 커피 사 먹고 그러지 말고 좀 서울에 있다는 장점을 여러분들이 좀 충분히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하고 싶어도 못 한다고요. 예를 들면 뭐 어디 강릉에 있는 학생들이 강릉에 뭐 경포대나 이런 데 가면 뭐 선교장 이런 거는 볼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다양하게 여러 계층의 어떤 건축들을 여러 시대의 건축을 볼 수 있는 거가 이 서울에 있다는 큰 장점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장점들을 좀 충분히 살려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런 것들, 이런 등등. 한국은 아주 이 도자기라는 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유물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제가 처음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미술품이라든지 회화작품이라든지 뭐 도구라든지 아니면은 뭐 공예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각 시대마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각 시대를 걸쳐서 뭐 옛날 원시 시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 시대도 거르지 않고 유물이 남아있는 건 뭐냐면 이 도자기입니다. 도자기. 네? 도자기는 원시인들이 쓰던 신석기 시대에 쓰던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느 시대도 거르지 않고 쭉 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도자기를 잘 이해를 해보면은 뭘 할 수 있나요? 여러 시대의 문화를 갖다가 흐름을 또 파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만에서 석사 과정을 다닐 때 저한테 수업을 중국 건축사를 가르쳐 주신 분은 어떻게 수업을 했냐면 중국 건축사를 강의하는 매 첫째 시간에 첫 번째 슬라이드는 그 시대의 도자기를 한 장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도자기를 가지고 그 시대의 어떤 흐름, 시대의 어떤 상을 갖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그걸 해보려고 했는데 이 도자기에 대한 지식이 너무 낮아가지고 아직은 이제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도자기를 이제 많이 수장하셨던 그런 소장가고 우리 이조 백자 같은 거 이런 것도 여러 개를 갖고 계셨던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돌이켜보면 이런 도자기를 통해서 보면은 아까 문화의 흐름들을 또 읽을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다. 어느 시대 건축이라는 거는 없잖아요.
원시인들 건축 뭐 주거지 좀 남아 있고 중간에 뭐 목조 건축으로 지상에 있는 거는 고려 시대 가지밖에 없고 그 이후의 거는 뭐 다 시대가 떨어지는 것들이. 그래서 어느 시대를 보고 싶어도 고려 시대 양식이 도대체 어떤 거가 있었을까 잘 모르는 거죠. 몇 채밖에 없으니까 추정만 우리는 그냥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이런 생각들만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아마 박물관에서 대부분 한 번쯤은 다 봤을 그런 물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구 같은 거라든지 물론 뭐 다른 나라야 또 화려하고 정교한 가구에 비하면은 또 떨어지는 것도 있고 좀 뭐 비슷하게 맞출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보면은 조선시대에 남아있는 조선시대 중기 후기에 남아있는 이런 뭐 많은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다 이렇게 좀 단순한 그런 조형미들을 갖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여기까지 잠깐 얘기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한국 건축의 미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